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님, 우리 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대구 엑스코 인터블고 호텔에서 제2의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2차 워크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워크숍을 맞이해서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김대인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께 영남 임상 초음파 학회가 어떻게 창립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좀 큰 소리를 부탁합니다. 예. 저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는 기존에 김일봉 원장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셨던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이제 좀 더 새로운 개편을 하면서 제가 이름이 영남 임상 초음파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초음파를 사랑하는 초음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매월 1주에서 4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김일봉 원장님 병원에서 제가 초음파 워크숍을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기본적인 50토픽이라 그래서 토픽 강의도 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각자 가지고 증례 발표를 통해서 제가 초음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음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초음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2회 저희 모임에서 주최하는 제2회 초음파 행전 세미나가 엑스코 인터블고 호텔 3층 라운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1회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회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1회 초음파 세미나는 지난 5월 달에 있었고요. 지난 5월 달에 대구에 있는 프린스 호텔 별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여러 분이 참석하셔서 그때 아마 제 기록으로 25분 정도 참석을 하셨고 상복부, 그 당시에는 상복부 위주로 초음파 기본 스캔과 초음파 핸즈온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호응 속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은 상복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복부 외에 앞으로 또 보험화가 될 수 있는 보험화가 예정인 사복부 그리고 심장 초음파까지 저희가 강의를 넣어서 기본 스캔과 또 각 파트별로 지금 핸즈온 코스를 6테이블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요번 보니까 많은 초음파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좀 오늘 학회가 많이 겹쳤는데 불구하고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회장님이 아마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영남 임상 초음파 자꾸 발전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 회장님의 포부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제까지 해온 대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김일봉 원장님 병원에서 하는 매월 1주에서 4주 수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진행하는 저희가 초음파 워크숍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처럼 저희가 초음파 핸즈온 세미나를 저희가 1년에 수회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핸즈온 세미나를 통해서 단순한 강의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그 초음파의 어떤 술기를 직접 저희가 강사들이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술기를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대현 회장님은 정말 초음파계에 굉장히
참 리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개원이로서 초음파에 참 소아관 초음파에 굉장한 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김대현 원장님이 소아관 초음파 책을 한국 최초로 아마 출간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만든 동기하고 집필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책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예, 좀 얘기가 긴데요. 길어도 제가, 괜찮습니다. 예, 시간은 많으니까요. 사실 소아관 초음파 특히 어펜딕스 위주로 하는 초음파 소아관 초음파 책자는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로 일본 책을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음파 소아관 초음파가 이 1차 진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술기인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어떤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증례들을 쭉 모았던 것을 최근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작년 겨울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증례로 보는 소아관 초음파 진단학이라는 제목으로 법문 에듀케이션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는 어펜딕스를 포함한 소아관의 모든 파트, 식도에서부터 직장까지 모든 파트에서 우리가 기본 정상적인 기본 스캔부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한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증례들을 위주로 해서 나열을 해놨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 다양한 소아관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음파는 CT나 MR에 비해서 쉽게 할 수가 있고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고 베드사이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사선 조사가 없는 아주 안전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1차 기관에서 복통이 있어서 왔을 때 이렇게 베드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검사법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술기를 익혀서 한다면 여러분들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대현 원장님은 소화기내과 펠로로 경북대학에서 마치시고 또 이렇게 그쪽에 아주 조예겠는데 사실은 소아관 초음파를 먼저 위내시경, 내시경 하시고 그 다음에 소아관 초음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관 내시경을 하고 난 뒤에 배우고 난 뒤에 소아관 초음파를 하니까 어떤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소화기 펠로 하신 분들 중에 초음파를 못 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격려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아관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는 소아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과 초음파의 어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서 그 루멘 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예를 들면 점막이 어떠냐, 점막이 부었는지 아니면 점막에 종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초음파라는 것은 그 소아관의 벽 내의 어떤 병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소아관의 어떤 벽 구조가 유지가 잘 되는지 아니면 소아관 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게 5층의 층 구조가 유지가 잘 되는지 층 구조가 파괴가 되는지 사실 이런 것은 내시경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아관 초음파만의 아주 특징적인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내시경과 잘 상호 보완적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저는 소화기 내과 의사들한테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아관 100분 아니고 소아관 100 밖에 있는 병변도 알 수가 있죠. 물론입니다. 소아관 벽 외부에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지요. 근데 소아기 내시경 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뭡니까 교수님을 포함해서 초음파를 배우시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그 소아관 초음파 배울 때 그 뭡니까 잘 배울 수 있는 러닝 커브라든지 또 그거 장애라든지 그걸 돌파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관은 특징상 정상 소화관은 이 초음파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병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진행성 위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들을 내시경을 했다면 그대로 뭐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환자를 초음파실로 직접 오시게 해서 경복부로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정상 소화관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진행성 위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위벽 비후 그리고 층구조의 소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일단 이렇게 저명한 것을 먼저 기본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다음 단계별로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소화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고형 장기의 초음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기본적인 티피컬한 걸 먼저 이렇게 익힌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한 단계 이렇게 좀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가 되네요. 보통 우리가 초음파는 정상을 먼저 공부하고 이상을 보는데 선생님 우리 김대현 회장님 얘기하는 일단 소화기 전문의께는 우선은 병변부터 먼저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역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관은 정상적인 소화관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렵죠. 보기도 어렵고 네. 우리가 사실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수가 소관 초음파의 사실 꽃입니다. 그런데 충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충수 초음파 노하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하우보다는 이렇게 하면 충수를 잘 볼 수 있다. 참 1차 진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충수라는 것인데 충수를 초음파로 진단할 때는 소화관 초음파의 어떤 기본적인 물리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충수가 정상적으로는 한 직경이 3에서 4mm, 많아야 커야 한 6mm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내부에 정상적으로 가스도 있고 그 주변에 소화관에 가스 또 소장 대장의 가스, 뭐 분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어떤 충수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암이 있을 때 소화관 초음파를 보면 잘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충수도 정상적인 충수는 잘 보이지 않지만 충수염이 왔는 환자에서는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하부 통증이 있어서 환자가 온다면 이제 그 환자가 가장 아파하는 부위에 일단 초음파를 갖다 대서 그 아파하는 부위에 어떤 병변의 구조물, 우하부 같은 충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수나 뭐 회맹판이라든가 맹장, 소장이 있지만 그 부위에 아파하는 부위의 어떤 구조물을 이제 잘 일단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충수라면 우하부에서 그 IC 밸브와 터미널륨의 뒤쪽, 그러니까 소화스 머슬 앞쪽에 시컴의 인피리어 포스터 미디얼 사이드에서 오리진하는 이런 튜블러 스트럭처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쭉 트레이싱 하시다 보면 끝이 나는 맹관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소화관 중에서 충수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특히 말단 혈장과 비교할 수가 있는 구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하복부에서 회맹판 그리고 말단 회장의 뒤쪽에서 그리고 또한 소화스 머슬의 앞쪽에서 지나가는 롱 튜블러 스트럭처 그리고 끝이 막혀 있는 맹관 형태의 롱 튜블러 스트럭처를 찾으면은 충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간혹 이렇게 티피컬한 포지션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있는 소화관의 그 충수의 위치가 리트로일리알 또는 펠빅 포지션에 있는 것이 가장 흔한데요. 리트로 시칼 포지션에 있거나 리트로 콜렉이라든가 아주 서브 시칼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수파인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IC 밸브 후방이라든가 터미널 용 후방, 소화스 머슬 전방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 포지션을 좌측 와위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우측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코로나를 섹션을 본다든가 좀 더 깊숙이 컴프레션을 해서 또는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만 아니라 로우 프리퀀시 프로브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레트로시칼 어펜딕스도 더 잘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말하는 에이티피컬 포지션에 있는 어펜딕스를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충수 검사에 대해서 정말 노하우 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그 소아관 초음파 공부할 때 지로하타 선생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지로하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또 일본의 가와사키 하스피탈에 그 병원에 연수하실 때 재밌었던 일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벌써 한 4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저희 영남미성 초음파 고문으로 계시는 박선우 원장님과 같이 그 일본에 있는 그 부라시키라는 데가 있는데요. 가와사키 의대의 초음파 센터에 그 소아관 초음파의 대가이신 세계적인 대가이죠. 네, 지로하다 그렇죠. 교수님을 제가 방문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병원에서 머물렀었습니다. 머물렀고 거기 초음파 센터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요. 많은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음파 센터에는 우리나라처럼 보다는 더 초음파사, 그러니까 소노그래프의 역할이 상당히 더 크다는 것을 일단 그렇죠. 느꼈고요. 물론 최종적인 어떤 진단명을 붙이는 것은 의사가 합니다만 그 전에 소노그래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 소노그래프의 어떤 능력도 상당히 대단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로하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 센터의 어떤 회의실에서 앉아 계시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환자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초음파 회의실에서 그 각 방에 초음파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하는 그 방에 초음파 화면이 다 모니터에 그렇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그걸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가서 지적하기도 하고 아니면 초음파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주니어 선생님들이 보시다가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또 와서 이렇게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좀 뭔가 좀 모습이 풍경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것은 조형 초음파를 저희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이제 소나조이드라는 조형제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 독자 개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보험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간 질환, 간 종괴의 어떤 진단에서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CT 찍을 때 조형제를 써서 CT를 찍듯이 조형제 쓸 때 우리가 환자한테 뭐 따로 특별한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레이스케일 초음파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바틱 메스가 있다든가 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자 베드사이에서 항상 소나조이드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잡아서 그쪽에 바로 조형제를 주사를 하고 조형 초음파를 바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선우 쌤하고 이야기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일본 사람의 특징하고 한국 사람의 특징이 좀 틀리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또 일본에 연수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 공부를 해가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유학할 때는 추천서를 받고 가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공부를 해가 가지 않으면 거기에 가서도 그 대접이 틀려진다. 박선우 씨 이야기는 그 일본에 갔더니 거기에 초음파사들이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냥 조금 자기보다 한 레벨이 낮은 나라에서 왔는구나 이래 생각해가 컨퍼런스 하는데 이 케이스를 또 올렸더니 우리 그 박선우 선생님, 김대현 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답을 맞췄더니 막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센세이 하고 완전히 대접이 틀렸다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듣는데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로하다 교수님 방문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조금 애매했던 케이스라든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교수님한테 그걸 이제 직접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하여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이런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제가 다양한 정리를 보여드리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부터 조금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웅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다 타병원을 방문할 때는 일단 자기 정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오기 전날에 이제 거기서 케이스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때 거기에는 이제 지루하다 교수님 외에 다른 분들은 소노그래프라든가 다른 주니어 스태프들은 전혀 답을 모르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리가 제 생각으로는 기억으로 메타스테틱 캔서였던 것 같은데 그 리버에 어떤 멀티플 메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틱 그 스토막에 몰드 이크닝이 있었고 콜론 트랜스퍼스 콜론 몰드 이크닝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헤파틱 메스가 결국 이제 어드밴스 테스트 캔서가 있으면서 트랜스퍼스 메스 콜론 쪽으로 인베이전되고 헤파틱 메스 메타까지 됐던 그런 증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그 리버의 어떤 메스에 대해서 리버 메스 캐릭터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CEVS를 했었습니다. 조형 초파했던 그 화면이 또 그날 그 이제 문제 또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초음파의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형 초음파에 대한 조형 초음파 때 어떤 헤파틱 메스의 조형 패턴을 또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맞추지 못한 것 같고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가 결국에 논리적인 해석이 중요하죠. 꼭 답을 틀리더라도 그 해석이 로직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틀린 건 아니죠. 그 답은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경험도 제가 심찬수 선생님한테 옛날에 이제 초음파 처음 배우고 그때 학교에 나갔다가 심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야기했어요. 김일봉 선생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다음에 한번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우러 갈 때 저는 내가 했는 케이스를 A4 용지에 묻혀가지고 클리어 파일 이어가 가져갔거든요. 많이 가갔어요. 많이 가가 트렁크에 조그만한 트렁크에 이어가지고 캐리어가 선생님 갖다 드렸더니 그거 놔두고 가라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완전히 틀려. 그래서 뭐든지 사람이 대가한테 찾아갈 때는 자기 했는 걸 나가야 됩니다. 말로 아무 했는 거는 원래 대가나 이러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바빠가 내가 설명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대가인 분들은 너무나 바쁘고 찾아온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진작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했는 걸 예, 케이스. 저도 이번에 지루하다 교수님한테 그렇죠. 다녀오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굉장히 제가 또 그 최병현 쌤이라고 우리 총파의 대가이시고 지금 중앙대학에 서울대학에 계시다가 전에 중앙대 계시는데 최병현 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학회 때마다 영상회 때 최병현 쌤 만나가 인사드리고 그런데 최병현 쌤은 저를 알 리가 없죠. 뭐 영상이야.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됐는 게 선생님 알게 됐는 것은 선생님이 저를 알게 된 거는 그 총파학회 거기에서 그걸 발표했거든요. 포스터, 진리 발표. 포스터 발표를 하니까 최병현 쌤이 저를 알고 그래서 그날 마치고 회식하면서 선생님이 자네가 김일봉이냐.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인사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야 이놈아 내가 학교 때 인사했으면 한두 명이가
100여 이 넘는다. 내가 왜 다이어하러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정례를 발표하니까 알지.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가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골프 쳐도 안 되고 술 마시도 안 되고 학회 발표입니다. 예, 그렇죠. 그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 케이스를 내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번에 책 냈는 그 책의 그 시중에 조금 구하기 어렵다 하는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책 선전을 좀 해야지. 아니 뭐 G마켓이라든가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시면 다 나옵니다. 아, 그렇죠. 증례로 보는 소화관 초음파 진단학. 저자는 김대현이고요. 네. 이렇게 하시든지 치시면 바로 링크가 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보다 더 직접 전화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퍼블릭 법문사. 예, 맞습니다. 그게 그저 법문 에듀케이션의 법문 에듀케이션의 그 담당자한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그 저자한테 소개받았다 싸게 해달라 하면 디스카운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법문 에듀케이션의 이재선 부장님이 계십니다. 이재선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소개받았다고 얘기하시면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특별 할인가로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참 제2차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에 왔고죠. 영남 아카데미 클리니컬 울트라사운드 오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맞이해서 정말 장시간 인터뷰했습니다.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